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 아름다운 계절을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제 프랑크푸르트 제가 한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그때 유럽 트레스티아스 거기 이제 12기입니다. 12. 가만 생각해 보니까 12기 제가 거기 참여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하나님 알지도 못하죠. 사실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냥 누가 저를 꼬셔가지고 그걸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는 제가 거기에 갈 때는 북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중국에서 온 무슨 돈 많은 뭐 무역회사 사장 이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게 알려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전 조선족이다,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있던 그 숙소, 그러면 모텔이죠, 모텔. 그 모텔을 운영하시던 분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그 운해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심심하니까 한번 산속에 놀러 가자 그래서 놀러 갔는데, 그때 북한 말로 남조선 사람들을 처음 봤죠. 깜짝 놀랐죠. 우린 그 해외 나와 있는 남조선 사람들은 다 반동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 중앙정보부 요원들이고 뭐 이렇게 이제 계속 훈련을 받아왔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해외 출장을 나갈 때는 한국 사람들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 중앙정보부나 아니면 뭐 이런 정보계통의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가는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기만당할 수도 있고 해고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나지 마는 게 제일 최선이다. 만나면 그 사람들을 북한 편으로 끌어들이라 이래 이릅니다. 이제 교양을 주라. 그러나 되스록이 만나지 말아라. 이런 이제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되스록이 만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많은 남조선 사람들 엄청나게 만났죠. 제가 운해교회 트레스티아스 현장에서. 근데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뭐 전혀.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그 계기 중에 하나도 거기서만 트레스티아스에서 만났던 한국 분들에 의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온지도 모릅니다. 제가 프랑크푸르트로 갈 때는 미국을 가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때가 94년도 3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2월 달이구나. 2월 달. 프랑크푸르트에 94년 2월에 가가지고 그 외에 그럼 중국에 출장을 나왔다가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주석궁이라는 곳에서 이제 무역회사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사장은 없습니다. 이제 부사장이 있고요. 근데 그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대표단 단장으로 이제 중국을 출장을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망명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망명을 할 때는 한국으로 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는 오래된 일이지만 지금도 핵 문제 때문에 북한이 지금 미국과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기도 하고 핵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1차 핵위기가 93년도 4월 달에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3년도부터 일어난 핵 문제, 이것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하고 북한 김정일 정권하고 계속 컨트롤하고 회의를 하고 회담을 하고 뭐 고위급 회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94년도 7월 달에 타결이 됐는데, 모든 핵 문제를 핵을 다 이제 폐기하고 절대 핵을 만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서 지원하고 한국, 일본 국제사회가 북한에 어려운 걸 다 지원해 주겠다. 타결됐는데 지금 해결됐습니까, 여러분? 안 됐죠. 하나도. 또다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흘렀어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딱 26년, 약 한 고반 30년이라는 세월을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그 30년 동안 씨름하고 밀고 당기고 했어요. 그때는 클린턴 행정부, 그 다음에는 부시 행정부, 그 다음에는 오바마 행정부, 이제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됐는데 또다시 지금 처음처럼 만납니다. 진짜 처음처럼.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상당히 어려웠어요, 북한이. 그땐 핵도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을 때고, 그때 핵을 완성했어야죠. 이 핵 문제를 해결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핵 문제를 끝장을 내겠다고 제가 미국을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어리석었죠, 제가 사실은. 제가 주석궁에 있었고 그 핵 문제에 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제가 94년도 북한을 떠날 때 저희 장인이 현직 총리였습니다. 총리. 여러분, 총리 정도가 되면 북한에 있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모든 비밀을 총리가 알고 있으면 저 정도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총리가 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저하고 상의하고 이야기도 하고 정부에서 일어난 이야기, 회의한 이야기 다 해줬거든요. 93년도 1차 핵위기가 일어났을 때 그 환경을 보게 되면, 국제적인 환경,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 뭐 젊은 이 청년들은 뭐 관심도 없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북한의 핵은 우리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과 한반도의 평화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거 젊은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에서 떠나서, 우리 한국 땅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조국은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핵 문제를 해가지고 한국의 핵에 의해서 모든 게 파괴됐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젊은 분들도.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 자기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록 한국말도 잘 모르고 미국에 와서 살지만 고향은 어쨌든 피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거든요. 그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받아가지고 핵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해도 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미국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국제사회의 일이고 미국이 주도하니까 미국의 일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건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왜 북한이 이런 핵을 가지려고 결심하게 됐고 핵 개발을 몰래 국제사회에서는 안 한다고 해놓고 뒤에서 했냐. 그때 국제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89년도 동독이 통일됐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동과 서독이, 동서독이 통일이 됐습니다. 아주 순조로운 통일이, 평화 통일이 됐죠. 이 통일이 이룩된 건 좋은데 북한한테는 치명적 타격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에 서 있던 사회주의 나라들, 옛날에 여러분 뭐 구냉전이라고 하죠. 냉전 시대. 이 냉전 시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 소구라파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라파의 대결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한 소련과 시장 경제를 선택한 미국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가의 싸움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념 대결, 이념의 체제 대결이었죠, 그때.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 이게 그 체제 대결을 하고 있을 때 동구권이 먼저 항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구 사회주의가 동독이 왜 중요했냐면, 동독이 무너지게 되면요, 이 구라파를 코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상하게 이런 말로 돌아가는데, 핵 문제, 우리 젊은 아이들은 되게 재미없게 했는데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제가 탈북한 원인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독이 무너지게 되면 동구라파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체코,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볼가리아, 알바니아, 상당히 많은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동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위에 다 있었는데, 동독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소련이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동독이 먼저 무너졌어요. 무너지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걸 기점으로 해서 전 사회주의 국가들이 오렌지 혁명과 같은 노란 물결이라고 하죠. 이 자유주의 물결이. 그게 그냥 노동자, 농민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봉기가 확산됐어요. 제일 먼저 일어난 데가 헝가리, 체코,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볼가리아. 도미노 현상을, 도미노처럼 그냥 하나하나 둘 넘어가더니 89년도 12월 달 다 무너졌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변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올해도 됐거냐 관심도 안 가졌기 때문에 모르지만,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입니다. 자기 편이, 간단히 말하면 자기 편이 어느 날 갑자기 강도가 된 겁니다. 북한 말로 하면 강도. 자기네를 죽이려는 강도가 됐다고 생각했던 거죠.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절의 고도에 남았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된 겁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야, 이거 우리가 이러다 우리도 넘어지지 않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91년대 소련이 해체된 거 아시죠, 여러분? 소련이 해체됐고 없어졌어요. 소련이라는 거대한 국가, 연합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미 연방이 연합 국가 아니에요? 각 주가 나라니까. 연합 국가 정부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주가 다 독립해 버릴 거 아니야. 주가 다 몽땅 똑같은 거죠. 이 연합 소련 연맹이 해체됐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럼 거기 있던 15개 나라는 다 어떻게 됐냐? 다 뿔뿔이 헤어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다 선택한 거죠. 15개 소련에 가맹했던 나라들이 몽땅 자본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한 나라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왔던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졌던 이 대결에서, 물론 자유민주주의가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본주의, 한국, 북한에서도 살아보고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양단점이 있어. 누가 더 좋냐 나쁘냐 하면 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앞장서 있죠. 우월하죠. 그러나 그게 완벽한 국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회주의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죠. 그럼 사회주의가 뭐가 좋냐는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복지 정책에서는 사회주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멸망인지도 모르지만요. 어쨌든 사회주의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소련이 무너지고, 소련 때문에 지구에 약 50개 나라가 사회주의 나라 된 건 아시죠,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배우면 돼, 이제 저 통해서. 소련이라는, 러시아라는 나라 때문에 전 세계 50개 나라가 사회주의가 됐던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저희가 세계 지도 있잖아요. 여기 세계 지도 띄워놓고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되면 전체 지구가 다 새빨개요. 그거 파란색은 몇 개 안 돼. 소련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왜 그러냐 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들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땅이 가장 큰 국가. 그 중에서 가장 큰 국가 소련이다. 소련. 지금도 소련이 제일 크죠. 영토가. 그 중국. 이 2개 합해봐요. 그 2개만 해도 전 지도가 새빨개. 그런데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다 새빨간 거로 표시해 놓으니까 동남아시아 나라가 몽땅 새빨갑니다. 여러분. 아시아 국가들이 다 새빨개요. 새파란 국가는 딱 한 나라 있어요. 한 나라. 그거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아 국가에서 동남아든 동북아든 뭐 소남아시아든 이 중에서 새파란 표시되어 있는 국가가 딱 한 국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라는 아직도 북한하고 수교 안 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정치 강의하는 건 안 돼. 필리핀. 그거 하나 내놓고는 몽땅 새빨겠다. 무슨 베트남, 몽골,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미얀마, 캄보자, 태국 할 거면 인도네시아 다 새빨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요, 이거 도대체 미국과 소련이 냉전 체제에서 어떻게 소련이 무너졌는지 상상이 안 돼. 그 시발점이 바로 독일이라는 겁니다. 독일. 그래서 제가 독일로 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자는 건,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일이가 김일성도 그렇고 그 간부들 모아놓고 회의를 했죠.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하냐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다 끝났다고 했어요. 간부들도 다 끝났다. 이젠 이거 도대체 헤어날 수가 없다. 왜? 혼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92년대 설상가상으로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었어요, 여러분. 이 수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국가로 인정해줬다는 건 중국이 남조선을 국가로 인정 안 해줬거든요, 한국을. 그러다 92년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건 국가로 인정될 때 외교관계를 맺거든요. 외교관계가 없는 나라들은 대표부, 무역대표부나 용사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대사관이 있는 나라는 그 나라를 국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대사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중국하고 한국은 어떤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하긴 여기서 한국 역사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950년 6.25 전쟁 당시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거, 중국 때문에 통일 못된 건 다 아시죠? 중공군 100만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가 밀려 내려갔다. 압록강까지 갔다가 우리 국군하고 미군이 압록강까지, 메가더가 이제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 때문에 저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건 아시죠, 여러분? 올라갔다가 그 100만 대군이라고 하는 중공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거 한 2~30만이 어떻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냥 100만이 그냥 왕 밀고 내려오니까 전체 참여했던 게 330만 명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참전했던, 우리 미군이 참전했던 건 30만이, 그 10배가 참전했어요. 10배가. 그래서 이제 38선까지 겨우 다시
분단이 고착된 것이 이 중국 때문에. 그때 중국이 개입을 안 했더라면 이미 그때 통일이 됐죠. 그러면 한국의 적은 누구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한테 엄청 희생당했다고. 우리 오히려 북한 인민군대보다 중국 사람들한테 고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무슨 호수지? 저 함경도에 있는 그 한계 사단이 장진호. 그 한계 사단이 자기 고향이니까 군방하네. 그 장진호 호반에 그 장진호라는 엄청난 호수인데 그 고원지대인데 1,500m. 근데 엄청 춥다고. 그 영하 40도입니다. 영하 40도. 지금은 영하 40도까지 그때는 영하 40도였다. 겨울에. 한계 사단이 포로돼 가지고 다 죽었잖아. 그 밤. 몇백 명 못 살아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약 한 2만 명의 그 미군 병사들이. 누가 포위한 줄 아세요? 중국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어서 중국 군대가 내려가요. 공격도 안 해. 포위해놓고 그냥 뺑 둘러싸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나오면 죽이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갇혀가지고 겨울에 다 죽었잖아요. 겨울에.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겨울에 왜 다 빼내지 못했냐? 구원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무장은 최고로 좋은데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기계와 장갑차, 탱크가 비행기가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비행기나 장갑차 같으면 얼마든지 가죠. 그때 무슨 동기유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겨울에 쓰는 그 영하 40도에 견딜 수 있는 디젤유가 없었기 때문에 몽둥이로 지키고 있어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 자, 그러던 중국이 얼마나 철천지원수야 우리 한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북한도 적이지만 그 중국이 한국과 친구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한이 볼 때는 어떻게 돼? 야, 우리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우리까지 버렸구나. 이렇게 대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 배신당한 게 제일 가슴 아파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 있지만 여자친구가 딴 남자친구하고 친하면 제일 아프지, 가슴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 그것도 자기 친구하고 또 자기 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거 한번 생각해봐. 상상도 안 되죠. 그래 안 그래? 우리 한국말 좀 알아요? 아까는 용어로 하기 때문에 야, 대단히 멋있다. 내가 차라리 저도 외고대학 졸업했거든요. 근데 전 불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근데 참 인연도 참 이런 인연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외고대학 불어과를 졸업하셨더라고. 제가 평양 외고대학 불어과를 졸업했거든. 한번 불어를 한번 누가 잘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분은 스위스로 가면 스위스는 불어권이 있어요. 불어권이 있다. 불어 쓰는 데가 있고 독일어 쓰는 데가 있고 영어 쓰는 데가 있는데 아마 그 외고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40년 전에 불어를 배웠습니다. 40년 전에. 10년 동안.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제 쭉 연결해가지고 10년을 공부했는데 이제 책을 보면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이 불어를 제가 어느 정도 아직도 인지하고 있을까 해가지고 깔뱅 신학 아시죠? 그걸 원어로 들었어요, 제가. 깔뱅 신학을. 우리는 프랑스로 깔뱅이라고 합니다. 모르니까 칼빈이 그건 영국식, 미국식 발음이고 프랑스는 깔뱅입니다. 깔뱅. 깔뱅 신학을 그게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 신학을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원어로 이제 강독을 했는데 나만큼 아는 프랑스 아는 한 12명이 이걸 신청했는데 장신대에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맨날 리포트 써라고 발표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야, 그래도 30년 지났는데도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했다고요. 근데 말하라고 하면 안 돼. 40년 동안 봉우리로 살았기 때문에. 외국어라 언어라는 건 말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하다 보니까 책은 다 번역할 수가 있어요. 단어 고반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대화를 하려면 갑자기 말이 안 터져. 봉우리지, 봉우리. 이것도 지금 설교하다가 지금 또 딴 것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김일성이 뭐라고 했냐면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당주 안에 정치 의원들 확대 간부들 뭐 저희 총리도 참여하고 저희 삼촌도 참여, 저희 집안 사람이 3명이 참여했는데 그때 제가 주석궁에 있을 때거든요. 93년도 3월달 핵 문제 딱 터지고 나서 자, 미국이 우리를 이제 압살하려고 한다. 이제 아마 전쟁을 할 거, 우리를 공격할 거다. 이랬다고. 김일성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를 공격할 거다. 왜? 우리를 지금 공격하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다 그랬다고. 중국 배신했지. 중국은 배신 안 하더라도 그때 중국이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도와줄 수 있는 여력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중국에 많이 갔지만 지금 G2G 그때는 한 100번째 나라였어요. 100번째 나라.
여러분 1인당 GNP가 1000불 대남 하나 했어요. 93년대. 한심했다고, 한심해.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보고 뭐 이리라 저리라지, 여러분 93년도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한국 보고 뭐 중국이 이리라 저리라 한 적 있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죽었듯이 그냥 조용히 살았다고, 가만히 있었다고. 왜? 자기가 굴기를 성공할 때까지, 자기네가 두꺼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경제가 강력한 경제를 이룩할 때까지 죽었으다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그럴 때죠.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더라도 그때 북한 도와줄 수 있는 하나도 없어요. 사회주의 나라는 이미 다 돌아섰을 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가장 친했던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은 총살까지 됐잖아요. 그 제2조선이라고 불렀던 루마니아 공화국. 야, 그 참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사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북한 간부들이나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거기다 미국이 그냥 압박을 딱 해서 너희 핵 포기 안 하면 영변 핵단지 우리가 폭격기로 공격하겠다. 공격하면 전쟁이야. 전쟁이면 전쟁 안 하려면 북한이 얻어맞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얻어맞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부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못 견뎌요. 그러니까 거기 뭔가 제스처를 취해야 돼.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고 반공격을 해야 되는데 반공격할 수 있는 준비 하나도 안 돼서 기름 한 방울 없었다. 그때 당시 북한에. 동구권 나라에서 지원받던 거 다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판사판 돼버렸다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냐? 아니면 계속 강경 정책을 써가지고 미국이 공격하면 남선을 공격하냐? 다 못한다고 했다. 다. 지금은 물러서자 했다. 우리가 핵무기를 완성할 때까지 참고 견디자고 한 것이 그때 김일성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도장 찍었죠. 우리 핵무기 안 하겠다. 사찰 받겠다. 모든 걸 포기하겠다. 다 들어와서 당신네 봐라. 기만전술에서 기만전술. 그리고 그 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들어가서 책장 뒤지서 다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뭐 북한이 너희 핵무기 어디서 만든 영변 핵단지 또 다른 곳 대라. 다른 거 없다. 신강이죠. 미국이 보는데 너희 여기뿐만 아니고 자강도에도 있다. 그러니까 이 자강도보다 없다. 이런 옥신각신한 회담만 해도 1년, 2년, 3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우리는 뒤에서 하면 된다 해가지고 도장 찍었는데 클린턴 대통령이 점잖은 젠틀맨이라 김일성이 말 다 듣고 지원만 엄청 해줬죠. 여러분 그때 미국이요. 94년도 12월 달부터 미국이 지원해준 원유가, 저희가 그때 북한에 주석공이 있었기 때문에 원유가 50만 톤씩 공짜로 지원해줘서 원유 50만 톤. 지금 중국에서 들어가는 원유가 지금 50만 톤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원하는 그만큼 배로 계속 공짜로 지원해줬다고, 원유를. 자, 원유 지원해줬지.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제사회는 쌀 30만 톤씩 해마다 지원해줬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입니까? 케이도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케이도. 그게 케이도가 뭐냐면 북한에 그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중수로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 우리 케이도 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케이도 사업단이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단입니다. 그걸 약자로 이제 케이도라고 했는데 그 사업단을 만들었는데 그건 누가 참여? 미국, 일본, 한국이 참여했는데 돈은 70% 한국이 됐어요. 일본이 30% 되고 미국은 말로만. 그리고 생색은 미국이 다 낸 거죠. 그래가지고 경수로 지원해줬잖아요. 건설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2001년, 2002년도까지 계속 건설했다고. 건설해주고 마지막 다 건설 끝나고 2기를 건설하는데 심포에다 발전소 부품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 부품을 가져다 설치할 때 미국이 스톱시킨 거죠. 자, 이제 완전히 핵을 포기해라. 그리고 다 그럴 때 요거 마지막 심장부 발전소를 여기다 갖다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지원해줬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미국한테다 도장 찍으니까 미국은 고위급 회담으로 국가가 도장 찍었으니까 믿었죠, 사실은. 아, 포기하겠구나. 포기는 무슨 포기야. 뒤에서 알았다.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굳은 게지 그냥. 그런데다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진보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냥 김대중 대통령 2001년도 북한을 방문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돈 4억 달러 현금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우리 찬양단이 그 노래잖아요. 마른 풀에 단비가 내리던 거예요. 예. 아주 돈이 한 푼도 없던 북한이 그냥 4억 달러 그냥 현금으로 그냥 얻어맞은 거 아니야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북한이. 이젠 뭐 살고 난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 4억 달러 뿐이니까 그 다음에 공강산 관광 계속 이걸로 돈이 그냥 엄청 들어다 보니까
그 모든 돈을 어디다 댔다 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핵무기 만드는데 전력해버린 거죠. 한국과 미국과 국제사회가 돈 준 걸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핵무기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때는 기술도 별로, 제가 있을 때는 핵무기 한 5개 정도 폭파하면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그 핵무기 부담고 있었다고, 북한이. 그래도 미국이 들어오면 이거 폭파시켜서라도 우리가 한번 항전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핵무기 실험, 핵실험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리고 소형화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미국과 비행기에다 실을 수가 없는데 그 핵무기, 이거보다 더 큰 핵무기를 어떻게 실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되질 않으니까 우리가 정교하게 핵무기, 소형 핵무기 만들어서 20개 만들 때까지는 우리가 모든 걸 숨기고 하자. 제가 그 94년도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 이야기한 거. 한 핵무기 우리가 20개 정도 만들면 그땐 핵무기 있다고 핵실험해도 된다. 딱 20개 만들고 나서 2006년도에 핵실험한 거예요. 그 제가 그 이미 미국에 정보 다 줬거든요. 클린턴 대통령한테 제가 다 미국 대사 여기 독일에 와가지고 다 알려주고 속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공격하면 북한이 기름 한 방울도 없기 때문에 반공격은 둘째치고 김일성, 김정일은 중국으로 망명한다. 아니면 쿠바로 망명할 거다. 그러니까 공격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고맙다고. 클린턴 대통령이 저한테 또 특사까지 보내줘가지고 독일에 제가 불어를 계속 했거든요. 그 대사관에 가서. 내 용어를 모르니까. 불어 하는데 미국 본에 있는, 소독 본에 있는 그 미국 대사관에 그거 있더라고요. 그 누구죠? 불어 약간 아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 사람 아직 이름도 아니죠. 모시어 팀이라고 하는, 모시어는 이제 미스터라는 사람이고 팀이라는 그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하고 불어를 계속 하지만 정확히 의사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 미국 대통령한테 제가 편지 썼죠. 클린턴 대통령한테 딱 한 페이지. 그것도 영어로 제가 썼어요. 이거는. 제가 굴자 알잖아. 사전 하나 가지고 프랑스식으로 문법 맞춰가면서 그걸 썼거든. 이 프랑스는 이 문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법 맞춰가지고 존경한 대통령 각하게 쫙 해서 한 페이지 딱 내가 누구라는 거, 그리고 내가 북한의 핵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 이렇게 딱 한 페이지 딱 써가지고 줬는데 그거 보고 특사를 파견해 줬어요. 한국말 아는 한국계 국무부에 있던 미국인이 독일로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저하고 한국말로 하기 시작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클린턴 대통령이 상당히 감사하다, 고맙다 이랬거든요, 사실. 그런데 참 내가 그래서 저는 모든 게 다 제 말만 하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주면 하는 줄 알았다고.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모든 게 계산돼서 가는 거를 몰랐어요, 사실.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사실 그런 인연이죠. 제가 미국으로 해서 가려고 본해까지 갔던 겁니다. 아마 그때 94년도 5월 달에 한국으로 오지 않고 미국으로 갔더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도 못 만나게 되고 하나님도 못 만나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데려오고 저를 인도하고 또 제가 장신대를 가서 공부를 시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 아마 마약에 쪼들어가지고 아마 자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생각해 보면. 왜?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참 나를 두 번 내 인생을 다시 살려줬구나. 하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프랑크푸르트에 그렇게 갔다가 거기서 트라스티아스라는 그 이제 성령 불꽃 그 집회 참여해가지고 첫 하나님을 접했고, 거기서 제가 엄청 울었어요. 눈물도 많이 흘리고. 거기서 막 너무 잘해주니까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제가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 한국에 와가지고도 제 생활이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올 때 기자회견 안 하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들어오고 나는 한 달 동안 한국에 있다가 다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가는 조건으로 한국에 왔어요. 근데 가긴 어디다 대고. 오니까 끝이더라. 안 보내. 한 달 있다 도로 가라 그랬거든, 저보고. 그럼 한 달 동안 살아보고 한국이 내 마음에 안 들면 난 돌아간다. 이 조건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가에 가거나 조사실이거나 국정원에, 그때는 안기부죠. 안기부에 조사실이라거나 안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 있었는 줄 아세요? 한 달 동안 호텔에 있었습니다. 호텔에. 한 달 동안 호텔에 있었어요. 물론 나 혼자 있은 건 아니고 안기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호텔에서 먹고 자가면서. 왜? 요 조건이 그거였다고. 내가 가면 어디 가냐? 당신이 안기부로 데려가냐니까. 아니다는 거야. 호텔에 있다가
한 달 동안 다 우리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 한국도 둘러보고 그다음에 당신이 좋다 나 여기 있겠다 하면 있고 그때 한국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직도 이 고문사요 식고문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독재 국가처럼 느껴지면 언제든지 우리가 보내주겠다 안전하게 보내주겠다 그때는 당신을 미국에 보내주겠다 그 미국에 보내주겠다는 말에 제가 한국에 왔던데요. 그리고 서울에 와가지고 호텔에 있었습니다. 호텔에 한 달 동안 있다가 가긴 어딜 가. 그다음에 내가 이거나 다시 독일로 보내주든지 미국에 보내달라니까 위험해서 못 보낸대. 그때 당신 가면 우리가 이제 당신을 여기 데려왔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위험해서 못 보낸다. 말이야 좋죠. 위험해서 못 보낸다. 그리고 보내주더라도 안전할 때 우리가 보내주겠다. 그 안전할 때 보내주겠다는 게 25년 됐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내 발로 가라 그래 이제. 맞잖아요 이제. 언제든지 이제 뭐 미국 가도 되고 뭐 이제는 뭐 얼마든지 그만큼 사회가 많이 변했죠 이제. 어쨌든 그렇게 와가지고 제가 기자회견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석 달 동안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지만 김일성이 갑자기 죽었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기로 했다가 하기 4일 전에 죽어 8일날 7월 12일날 김영삼 대통령이 가서 백화원 초대서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정상회담을 하기로. 야 김영삼 대통령도 운이 없긴 없더라고요. 그 살았으면 김일성이 그렇게 갑자기 안 죽었으면 정상회담 1차 정상회담은 김대중이하고 김정일이가 아니고 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되죠. 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이 정상회담이 되니까. 그래서 김일성 정상회담 하기 전에 권영희 안기부장이 백화원 초대서 가서 다 숙소까지 보고 그 뭐죠 이거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설비 다 설치해 놓고 그다음에 전화기 뭐 인공위성 다 설치하고 청와대가 걸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대통령 옮기기 때문에 그거 다 해놓고 안전지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거든요. 7월 6일 날. 그리고 7월 12일 날 김영삼 대통령이 가게 돼 있었는데 7월 8일 날 죽었습니다. 7월 8일 날 갑자기. 살해된 거나 똑같은 거죠. 죽었어. 죽으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는 이게 정상회담이 안 되고 그 이후에 그로부터 이제 93년도 7월 달부터 2001년도에 정상회담이 있었으니까 약 7년 지나가지고 김정일과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가 말씀드리자는 건 그 진보 정권 북한이 그렇게 다 죽어가고 있을 때 북한을 어쨌든 살아났어요. 미국 클린턴 그 처음으로 살린 사람은 북한을 살려준 사람은 한국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린턴 행정부가 도장 찍고 너희 핵 포기하는 조건 우리가 모든 걸 지원해주겠다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모든 걸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2000년대 1차 핵실험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케이더라는 경수로 지원하다가 2000년도 1차 핵실험 이후에 중지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회담으로 갔다 파탄됐다 또 회담했다 또 하갔다 뭐 사찰 받겠다고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때 부시 대통령 때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클린턴 이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왔는데 그 역사적인 과정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까지 다 지켜봤다는 게 북한에서부터 한국에 올 때 한국 지금까지도 모든 걸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이 아무리 북한과 우리 미국이 아무리 세고 북한이 아무리 핵을 포기 안 하려고 해도 그것도 포기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2번이나 정상회담하고 한국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3번 정상회담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것은 인간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지켜봐도 또 뽀그라댔잖아. 당장 될 것 같았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3번, 6개월 동안에 3번 만난 정상회담 한 적이 있으면 전 세계에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까워서 뭐 만나고 2달 있다 만나고 2달 있다 만나고 6개월 동안에 3번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9월달 그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황홀해가지고 너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자기 입에서 무슨 말 나오는지도 몰라. 위대한 인민을 봤다 그랬다고 북한 인민들한테. 여러분들은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고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다 국복한 정말 위대한 인민을 봤다. 그 사람들이 뭐 북한이 뭐 고통을 왜 당했는데 핵무기 김정은 3대 세습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 이야기했어요. 막 넘어져서 그 손잡고 통일이 다 되는 건 줄 알았죠. 뭐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 관계요 철천지 원수만큼 갈라졌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그 뉴스 나오는 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지금 4차 정상회담 하자고 막 지금 자기가 지금 완전히 지금 위치가 지금 완전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왜 만나주질 않아. 모든 회담했던 걸 다 파기해버렸다고 지금 김정은이가. 그리고 만나주지 않고 대꾸도 안 해줘요. 그리고 뭘 했어요, 여러분? 미사일 쏴버렸다고, 여러분. 참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너무 몰랐던 거죠. 그래서 미사일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번 뉴스 본 거 아시죠? 미사일을 동해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고. 그래, 트럼프 너 우리를 압박하려면 하라.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왜? 이제는 핵무기를 완벽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붙어보려면 우린 이미 죽은 생명이다. 그래, 자기는. 이판 사판 다 끝났다, 우리는. 공격하려면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핵무기가 다 어디로 날아와요, 여러분? 미국까지 날아다 뭐 여기까지 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봐서는. 뭐 하와이나 괌까지는 갈지 몰라도 여기까지는 날아오는 게 1시간 20분 걸립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잠을 자도 시컨 자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여격할 때 미국까지 쐈다 그러면 여격하는 미군 병사들이 무슨 바둑을 뜨던 뭘 하고 한참 있다. 어디까지 왔어? 지금 태평양 건너에서 아이고 한참 와야 되네. 한참 있다. 어디까지 왔어? 계속 물어보다가 20분 전 오면 그때 스위치 눌러가지고 날라오는 미사일 싹 여격해 버릴 거야. 그만큼 시간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달라요. 한국과 일본은 달라요. 한국은 똑딱하면 떨어져. 그냥 1초 안 걸려. 1초. 그러면 사람들 무슨 1초 안 걸려? 북한 지역에서 쏘면 한심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랬다고. 북한은 쏘지 않는다. 판문점에다가 갖다 토태버려도 서울은 없어진다 그랬다고. 1초 안 걸린다는데. 판문점까지 자기네 땅 안에 판문점까지. 그 판문점에 한 10개 갖다 놔 쭉. 저 개성, 그 다음에 초론, 이자 그 금강산 온선까지 몇 개, 그 지역에 동부전선, 소부전선, 중부전선까지 한 2개, 3개씩 갖다 놓고 스위치 눌러봐요. 싹 날아가지. 어디까지? 아마 제가 봐서는 거기다 갖다 토쳐도 지금 핵무기는 서울 한 오산까지는 초토화될 겁니다. 근데 무슨 쏘긴 뭘 쏴? 거기다 갖다. 그리고 가져다 떨고도 2초면 떨어져요. 2초면.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근데 일본은 얼마 걸리냐? 12분 걸리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분. 근데 12분도 그냥 이렇게 토마호크가 이렇게 낮은 평수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1,800km 상공에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본도 못 막아요. 1,800km면 여러분 우리가 인공위성,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알죠. 인공위성은 알죠, 인공위성. 인공위성 알아요? 여기 인공위성 쏴올려 가지고 우리가 날씨도 하고 뭐 정보위성도 다 있잖아요. 날씨 알려주는 거 다 위성에서 정보 받아가지고 사람이 타고 올라가는 그 위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공위성이 고도 500km에서 지금 돌고 있거든요. 500km. 그게 인공위성이야. 그러면 1,800km면 몇 배 올라가? 북한이 1,800km 원래 다 쏴서 성공했다고. 1,800km 올라와서 수직으로 떨어져 일본까지.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럼 일본까지 초토화되죠. 일본 초토화된다면 아마 꽤 고소할 거야 우리는. 근데 일본만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초토화될 때는 이미 한국은 없어진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초토화되는 거 우리 옛날에 강점했다고 고소해하지 말고 이미 일본이 초토화될 때면 우리나라는 없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진다고. 이거 내가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 과학적 다 계산한 거예요. 계산해 본 거예요. 다.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다 계산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가 저렇게 노는 거는 너희가 계속 우리가 압박을 하고 트럼프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핵 문제는 제가 봐서는 말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돼. 그럼 누가 해결해 줘야 되냐?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봐서는 용서할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이 자리에 선 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제가 여기 온 게 그냥 쉽게 비행기 타면 오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시험에도 엄청난 고생을 하고 광야에서 떠돌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신학대학도 쉽게 졸업한 것 같죠. 제가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3년 과정에 할 공부를 저는 11년 동안 했습니다. 11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어렵게 와서. 그 신학대학 가서 그냥 계속 3년 동안 공부만 쭉 하면 좋죠. 그게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11년 만에 그 신학대학을 졸업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단련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시는 걸 보게 되면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힘에는
안 되겠구나. 핵 문제든 남북 문제든 북미 문제든 이거는 인간의 잣대로 인간의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안 돼.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경에 이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 안에니까 이 말씀에 말씀대로만 하면 북한 문제, 핵 문제도 풀리고 북미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데 그걸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정치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그 29장 제가 그 항상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그거만 간단히 제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70년 포로 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70년이 되는 해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에 오죠, 여러분. 끌어내오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전해. 재앙이 아니라 그랬다고. 우리한테 하나님 계시는 것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평안을 주신다고 했다. 평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게. 평안에는 행복, 사랑 모든 게 다 담겨 있잖아요. 그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이 나와 있단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핵 문제든 북한 문제든 북한 어려운 문제든 북한의 3대 세습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살게 되면 반드시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냥 하나님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행동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약 시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영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약 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천사를 보내줘요. 직접 천사를 보내주고 다 물리쳐줬다고. 다니엘한테 대적했던 다 물리쳐주잖아요, 여러분. 솔로몬한테 대적했던 족들 다 물리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만군 군사를 보내서 물리쳤다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분이니 그렇게 해줘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셔 모든 피와 물을 다 한 방울도 안 남기고 우리한테 주고 돌아가신 것. 구원의 역사라는 이걸 우리한테 그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한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나서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하시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예수를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으로 나서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 가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면 나 오늘 내일 천국 가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하나님 심판하실 때 너 잘했어. 날 믿었으니까 너는 내가 천국 데려갈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행위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이 나타나요. 그 행위가 뭐냐 그럼?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희생 정신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신앙에 대한 믿음은 우리 꼬마 친구들만은 못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제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신앙생활 잘 못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었고,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뭔지 모르고 받으라니까 받았어요. 세례를 뭔지 모르고 받았다고. 북한에서 와가지고 그냥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열심히 다니니까 세례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세례 받으라 해서 세례가 뭔지 모르고 받았어요. 신학대학 갈 때도 신학대학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들어갔던 사람이 접니다. 15년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대학 갔는데도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 신학대학 갔는데도 신학대학이 성경 공부하는 데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이제 한 5분만 제가 더 말씀드려요. 북한 선교를 하려면 여러분, 북한을 모르면 선교를 못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가 훨씬 나아요. 북한 선교는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쉬울 것 같으면 포기하는 게 나아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게요. 제가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 계속 제가 5명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 억지로 끌려 나와. 그냥 아무리 설교, 아무리 신앙 공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고 해도, 또 그다음에 공부를 시키고 해도 앞에서는 하는 것처럼 하면 뒤에서는 놀고 있네 이러고 들었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안 가죠, 신앙을 잘. 왜?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에 대해 너무 속고 살았기 때문에 김일성만 믿으면 천당 가고 천국 가고 영생한다고. 북한도 영생이 있습니다, 형님. 영원한 삶. 우리는 죽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신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그래. 정치적 생명이 영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원. 정치적 생명이라는 것이 이 육체적 삶이 아니잖아. 육체적 생명은 죽어도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그게 영혼이나 똑같아요. 그렇게 가르치거든. 엄청나게 세뇌당하고 학습하고 교회 나오는 것만큼 북한도 매주 토요일마다 학습하고 생활정화 자비파 교회에서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김일성 말씀 교시 공부해야 되고, 교시가 뭐 한두 개인 줄 알아? 1권부터 12권까지 이 성경책 12권이 있어요. 12권. 이거 다 암송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지겹겠어. 그러다가 한국에 딱 오면, 야, 이렇게 좋은 세상 내가 자유. 처음 느끼는 자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행해야지. 이게 아니야. 야, 이젠 김일성 혁명활동 역사, 김일성 교시 암송 안 해도 이제 되겠구나. 아이고, 이제 살았다고 지긋지긋한 거. 매주 토요일 만나서 생활총화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활총화가 딱 우리 교회 생활하고 똑같아요. 안 해도 되겠구나. 근데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면, 아니 이거 어떻게 김일성 하고 이제 하나님이 바뀌었네. 큰일 났다 이거. 아이고 또 이렇게 살라고? 뭐 근데 김일성 그 교시 암송하고 교시 학습하고 생활총화하고 매주 모여서 할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는 아예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우지 말라. 야 이거 뭐 나이트클럽도 가지 말라.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거. 나이트클럽도 가봐야지. 못 가봤으니까. 술도 이렇게 고급 술 많은데 좀 먹고 살아야지. 고기도 많은데 고기만 어떻게 먹어? 술하고 같이 먹어야지. 담배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한 이 고급 담배, 뭐 영국 담배, 프랑스 이렇게 많은데 이거 하지 말라고. 에이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어.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나도 내가 지금 신학대학 졸업하고 사람 됐으니까 그렇지, 사람 되기 전에는 나도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고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그랬다고 여러분. 안 빠져. 왜? 이 자유를 만끽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구속하는 줄 알아. 야, 속박하는 줄 알아. 너 하지 말라고 딱 자유를 빼앗는 걸로 착각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 가서 손을 딴 안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북한 선교 포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여기 완 사람도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은 오죽 더 하겠냐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엄청 힘듭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훨씬 쉬워요. 그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뭐 정말 도와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면 눈물 흘려. 북한은 안 그래요. 도와주면 눈물은 흘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그래 하나님 뭐 하나님이 줬다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다고 믿을게요. 이게 끝이야 그냥. 그리고 와서 교회 와서 날마다 이렇게 하고 술도 먹지 말라 뭐 다 모든 걸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 돼요. 나도 변화가 됐잖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오래 걸렸지만 내가 20년 만에 변화가 됐어. 20년 만에. 얼마나 속상했겠어. 나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그 교인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속상했겠어. 저는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매주 일요일은 꼭 참여해. 꼭 참여해서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해요. 뒤에 돌아가서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긴 있나 이러면서도 계속 다니긴 다녀요 여러분. 또 몰래 또 술 한잔 먹어도 야 우리 교인들 보지 않나 하고 없나 해서 어떻게 먹는지 한 방법 알려줄게.
사이다 컵에다가 술 가득 볶고 물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마셔. 목 고프면. 왜? 그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양심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믿고 이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안 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게 20년 걸렸다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냐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너무 잘해주니까 미안해서 다녔단데 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미안해서 다니는 사람 좀 손 들어봐 한번. 나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목사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다녔어요.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하루 한 주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가면 목사님이 아니 전번째는 어디 갔다 좀 거짓말해요. 아 강연 특강 때문에 어디 갔다 왔습니다. 야 이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 목사님과 야 내가 그리고 또 꼭꼭 다녀요. 또 주일마다 이런 신앙 생활은 옆에서 볼 땐 뭘 알겠어요. 저렇게 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오지 말라고 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야 북한 사람은. 야 너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 저 사람은 오지 마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러면 오지 말라면 급핑이 돼요. 나 뭐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오지 말라 해서. 그래서 안 가는 북한 탈북자 3만 5천 명 중에 대다수가 교회 안 가고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으면 그를 변화시키는 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역사 하나님 변화시키지. 우리는 뭐 정말 눈물로서라도 그를 설득시키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한 대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북한 선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북한 선교를 위해서 신학 공부도 하고 제 마지막 사명은 북한을 전도하고 북한의 복음화를 통해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 꿈이지만 그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서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외치는 것과 내가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날 좀 정신병자라고 보겠죠. 저 친구 저거 한국 가다더니 돌았나? 그래 나 돌았다 길고라도 내가 말하는 게 먹혀 들어가죠. 왜? 제가 그 고위층에 있었고 김일성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최고위층에서 최고의 생활을 누리던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내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와서 이렇게 너희한테 살아올 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것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걸로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도 의지도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좋은 말씀 나누고 오늘 괜히 제가 핵 문제라든가 이제 무슨 제가 여기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나 여러분들 젊은 분들에서 더 알아야 돼. 자기 조국이 자기 고향이 지금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